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그가 2025년 11월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보니까 2026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대담하고 또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신감의 근거가 대체 뭔지, 그가 보고 있는 시장의 이면이 무엇인지 그 논리의 뼈대를 한번 제대로 발라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그래서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냐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가격 예측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세일러는 그보다 훨씬 더 이 시장의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판이 바뀐다. 특히 그가 더 이상 4년 반감기 주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한 부분이 아주 도발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규칙이 깨졌다면 그럼 새로운 규칙은 대체 무엇인지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세일러가 2020년 비트코인 시장에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은행의 수용, 그러니까 뱅커 액셉턴스라고 딱 못을 박더군요. 네, 사실 그냥 들으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 당연한 말 같은데 그가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은행 앱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전통 금융 시스템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자산, 이걸 넘어서서 자신들의 신용 창출 시스템의 핵심 부품, 즉 담보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담보물. 아, 그 단어 하나의 무게감이 확 실리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서 멀리하던 걸 이제는 대출을 내어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량자산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로 은행 창구에 가서 여기 제 비트코인 ETF 계좌인데요. 이걸로 대출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현실이 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이건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죠. 근데 세이워는 이게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대형은행 중에 거의 절반이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니까 아이비트. 아이비트요? 네, 이 아이비트를 담보로 인정하고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와, 절반이나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인터뷰를 보면 찰스 슈왑이나 시티 같은 금융계 공룡들이 2026년 상반기에는 한 발 더 나아간다면서요. 맞습니다. ETF를 거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그 자체를 직접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다고요. 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주인이 있는 비트코인이 약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0조 원 어치가 넘는다고 추산되거든요. 2,800조 원. 그런데 이 자산의 상당수가 은행 시스템 밖에 그냥 잠들어 있어요. 아, 은행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언뱅크드, 자산이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금광인 셈이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의 비트코인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그걸 담보로 사업자금도 빌려드리고 다른 금융 서비스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하는 거죠. 그렇군요. 은행의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여기서 세일러의 그 도발적인 주장, 4년 주기 무용론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은 거의 종교처럼 4년마다 오는 반감기를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커져서 가격이 오른다는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일러는 이제 그 내러티브의 힘이 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죠? 시장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숫자로 비교하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다음 반감기가 왔을 때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드는 걸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2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80억 원 정도니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요? 물론이죠. 작은 돈은 아닌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 즉 유동성이 얼마인지는 봐야 합니다. 아,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0억 달러가 매일 오갑니다. 1000억 달러요? 네, 웬만한 작은 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이 하루 만에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강물의 흐름 속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공급 변화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도 못 되는 거죠. 아하. 세일러가 이걸 3차적인 문제, third order problem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좀 더 파고들고 싶습니다. 하루 거래량에 비하면 2천만 달러가 작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코드에 새겨진 어떻게 보면 신성 불가침의 이벤트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의 큰 손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이 절대적인 공급 감소라는 상식성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4년 주기를 거의 종교처럼 믿고 있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일러도 그 상징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도권이요? 예를 들어보죠. 2천만 달러의 공급 충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월가의 한 은행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500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것. 어느 쪽의 파급력이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겠네요. 그렇죠. 혹은 아이빗 같은 ETF에 몇 주 만에 4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몰려드는 것과 비교하면요. 아,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기술적 희소성이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내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제도적 수요와 신용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기술, 즉 반감기에서 금융, 즉 은행 신용과 규제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월스트리트의 언어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초기의 그 투기적인 기술 자산을 넘어서 금처럼 제도권이 인정하는 성숙한 디지털 캐피털로 변모했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큰 변화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2020년에 외롭게 깃발을 들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하던데요. 네. 세일러는 이제 자신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이미 200개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회사의 공식 자산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200개요?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는 이걸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의 확장이라면서 오히려 환영하더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세일러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이 흐름을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단연 정부의 태도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규정하고 재무부 장관이 직접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아, 정부가 앞장서는군요. 네, 규제의 안개가 걷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등이 켜진 거죠.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였던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겁니다. 정부가 길을 터준 셈이군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회계 문제였다고요?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기업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전 회계 기준에서는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손실은 장부에 기록해야 했지만 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팔기 전까지는 이익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불리한 규칙이었죠. 불리했네요. 그런데 공정가치 회계, 페어밸류 어카운팅이 도입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 미실현 이익까지 그대로 회사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무제표가 훨씬 좋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같네요. 바로 비트코인 자체의 성과, 즉 구조적 경쟁 우위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죠. 지난 5년간 연평균 5%씩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과 연평균 50%씩 가치가 오르는 자산, 5%와 50%. 시간이 지날수록 두 회사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비대칭적인 성과를 외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겠네요. 이 세 가지, 즉 정부의 지지, 합리적인 회계 기준, 그리고 압도적인 자산 성과가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 재무회사 DATS라는 새로운 기업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듣다 보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다른 200여 개 기업들과는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더군요. 아,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디지털 신용,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이 부분이 세일러가 생각하는 미래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정체성을 세계 최대의 디지털 신용 발행사로 정의합니다. 디지털 신용 발행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보유한 수십억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시장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STRC, STRD 같은 티커명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죠. 11조 원? 네, 이 모든 신용의 뒤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강력한 담보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은행이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 같은데 이게 기존 금융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강력한가요? 세일러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가령 시중은행의 머니마켓 펀드, MMF 금리가 연 4% 수준이라고 해보죠. 네, 4%. 이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한 디지털 신용 상품을 활용하면 고객에게 연 10%의 이자를 주는 예금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0%요? 와, 기존 상품보다 2배에서 4배는 더 매력적인 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우량하고 강력한 담보가 있으니 더 높은 수익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자본, 즉 비트코인이 디지털 신용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은행과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결국 이 시장 전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2025년에 갤럭시 디지털이나 서클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IPO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세일러는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전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주 명쾌한 프레임워크로 정리합니다. 프레임워크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두 개의 반구라는 비유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지금의 복잡한 시장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반구라 흥미롭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반구는 디지털 자본의 세계입니다. 이곳의 왕은 단 하나,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디지털 골드죠. 디지털 골드. 그리고 이 반구의 가장 중요한 활용처, 그러니까 킬러 앱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신용이고요. 이곳은 장기적인 부의 보존과 가치 저장을 목표로 하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자본 투자자들의 영역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바로 이 반구에 속해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반구는 디지털 금융, 디지털 파이낸스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들, 그리고 지분증명 기반의 네트워크들이 경쟁하는 곳이죠. 알트코인들의 세계군요. 네, 이곳의 킬러 앱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 밈코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같은 것들이죠. 아, 여기는 가치 저장보다는 기술 그 자체에 투자하고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미래의 구글이나 아마존이 될 네트워크를 가려내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위험도 높은 벤처 투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캐시우드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파일을 뺏어가는 경쟁자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디지털 돈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싸우는 거라고 봤는데 애초에 경기장 자체가 달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일러는 둘이 전혀 다른 산업에서 전혀 다른 경쟁자와 싸우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경쟁자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본으로서 금, S&P 500 지수, 고급 부동산과 경쟁합니다. 30년 뒤에도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산이죠. 아하.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로서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기존 은행의 결제 시스템과 경쟁합니다. 결제 시스템과요? 네, 가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빛의 속도로 국경 없이 옮기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심지어 세일러는 스테이블 코인 운동의 최종 승자는 결국 미국 달러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던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어떤 자산을 찾을까요? 아무래도 달러겠죠. 결국 가장 안정적인 미국 달러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과정을 극적으로 단순화시켜주죠. 스마트폰 앱 하나로 자국 통화를 즉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결국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디지털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는 디지털 세상에서 오히려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두 자산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 라이트코인이나 XRP 같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등장하는 현상은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일러의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디지털 금융방구에 속하는 플레이어들입니다. 디지털 금융방구요? 네. 지분 증명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된 증권이나 통화, 밈 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이죠. 그는 이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고 수많은 기술적 변수가 존재하며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와 벤처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금융 방구의 미래가 2026년 상반기에 나올 클래리티법,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죠. 맞습니다.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법지대가 아니라 명확성이라는 겁니다. 명확성. 현재는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어떤 행위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토큰은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자금 조달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디파이 서비스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도로 위의 규칙, Rules of the Road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수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운명이 갈릴 것이고 디지털 금융방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세일러의 전망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세일러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비트코인 시작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비트코인의 가치를 설명하는 핵심 논리가 4년 반감기라는 기술적 희소성에서 은행의 담보물로 쓰이는 제도적 유용성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죠. 둘째는 두 개의 반구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군요. 맞습니다. 디지털 자산 세계가 장기 가치 저장을 위한 디지털 자본, 즉 비트코인의 영역과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디지털 금융, 즉 알트코인의 영역으로 나뉘면서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포지션이 더 확보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미래의 3대 동력입니다. 3대 동력이요? 네, 정부의 우호적인 규제, 기업 친화적인 회계 기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들의 비트코인 담보 신용 서비스 도입, 이 세 가지가 제도적 채택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면서 2020년 이후의 성장을 이끌 구조적인 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마이클 세일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소수의 기술 애호가들이나 트레이더들의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네, 정부와 월스트리트의 인정을 받으면서 전통 금융 시스템의 핵심부로 편입되는 새로운 준비 자산, 리저브 에셋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서사였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세일러의 예측대로 전 세계 은행들이 수량이 유한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사실상 무한한 양의 신용, 즉 돈을 창출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중앙화된 전통 신용 시스템과 탈중앙화된 화폐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경제에서 레버리지라는 개념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